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미국 달러 패권이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D-Dollaration이라고 하잖아요. D-Dollar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US 달러가 이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가 훼손된다 또는 손상될 것이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여러 차례 있어 왔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위안화가 이 중국이죠.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논의 또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기사 같은 경우는 이게 그다지 금방 발생하지 않을 거다. 달러리제이션, 디달러리제이션, 그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한동안 유지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가 하면 feasible하다, 그럴듯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충분히 그게 anytime soon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최근에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죠, 폴 크루그만 뉴욕 시립대 교수가 이 뉴욕타임즈에서요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인즉슨 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는 한동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기축통화로서 이 달러의 지위가 중국의 위안화로부터 위협받을 거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여러 아시아권 국가들, 아프리카권 국가들에서 위안화가 어떤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빈도 또는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달러의 어떤 위치, 지위는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자료에 따르면 이 외환거래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여 년간 대략 한 90% 선을 유지해 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10번 중에 9번이 어떤 통화거래에 있어서 달러가 사용되었다라는 건데, 이 말은 제3국 간의 거래, 달러가 아닌 다른 나라 통화들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달러가 끼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어떤 남미의 어떤 국가와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가 통화를 교환할 때 그 기준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달러가 쓰인다라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비유를 하기를요, 어떤 달러의 효용성을 영어의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통용되는 그런 수준과도 비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결국은 언어가 서로 다른 그런 나라의 사람들이 이 의사소통을 할 때 양국 간의 언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영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치 통화에서도 반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크루그만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다고는 하지만 모국어가 아니면서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바깥에서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드물다시피 하듯이 결국은 위안화를 쓰는 사람들도 적기 때문에 그 위안화의 국제화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태생적인 한계인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 어떤 정부의 통제라고 하는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요원한 일이다. 그리고 달러의 위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이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달러 패권도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이 탈달러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내용이 없는 과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라고 끝마쳤는데요. 저도 이 글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 꼭 단순히 어떤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패권보다도 미국 전체의 패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살고 있는 한, 그죠? 죽을 때까지는 미국이 패권국이다라는 그런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요,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게 맞는 방향일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일을 하면서도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려는 그런 분들께 적극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는 호주가 좋다더라, 아니면 뉴질랜드는 세금도 하나도 없다더라, 아니면 싱가포르는 어떻다, 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섬나라를 얘기하면서 거기는 더 좋다더라 라고 간혹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접하는데요. 저는 이제 미안하지만 해줄 말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정말 원한다면 그 의견은 당연히 존중하겠으나 제 뜻은 그와 다르다라고 respectfully disagree 한다라고 얘기하겠죠. 결국은 달러화 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투자 또는 가족의 생활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아이를 낳으면 가장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을 때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고요. 또 기업을 운영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미국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심,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앞으로 한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바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전체에서요,
아파트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 8곳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뭐 8곳이 전부 다 캘리포니아 주에 몰려 있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네요.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이 연방 보고서인데요. Out of Reach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는데 전국에서 주거지 임대료가 가장 비싼 카운티 순위에서요. 이 캘리포니아가 다 수위를 차지했다라는 거죠. 산타크루즈,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살리나, 뭐 산타마리아, 산타바바라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가장 높은 곳이 산타크루즈, 그 다음에 머린 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샌마테오 뭐 등등이 2, 3, 4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노던 캘리포니아의 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밖에도 뭐 산타클라라도 8위 안에 들어갔고요.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에서는요.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산타바바라 카운티가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총 58개의 카운티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중에 3개 카운티를 제외하면요, 나머지 55개 카운티에서는 이 급여 생활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평균 임금, 미디언 웨이지죠. 만 가지고 일반적인 수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것이 이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인 수준의 아파트, 말하자면 어떤 렌트비 중간값과 뭐 미디언 인컴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매칭이 되느냐를 따지는 걸 텐데 이렇게 세 곳이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수준의 아파트에서 평균 임금으로 살 수 있는 그 지역이 또 재미있게도 가장 비쌌던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산타클라라 카운티, 산마테오 카운티였다라고 하네요. 결국 그 말은요. 가장 높은 임대료, 가장 높은 물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균 임금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정말 임금, 급여 높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에서 임대 아파트 거주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팬데믹 장기화되면서 아파트 공실률이라는 것이 오히려 뭐 집에 더 있고자 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뭐 지난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다 보니 또 덩달아 올라가게 된 거고요. 이러한 몇 가지 상황들이 이 결합이 되면서 임대료 급등으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 매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 아파트 주택 뭐 소유한 그런 소유주들의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지방 정부, 지역 정부, 캘리포니아 카운티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건설 부족이 이어지다 보니 임대료가 올라가고 수요가 늘어가는 데 비해 공급이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정부의 정책 부재를 비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경제에 있어서 돈과 성장이라는 것이 동남부의 6개 주로 최근 몰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테네시였는데요. 동남부 6개 주로 모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전통적인 뉴욕, LA, 워싱턴 DC 수도권 일원에서는 대거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결국 이게 뭐 블룸버그의 내용인데요.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별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이 동남부 주 지역이요. 대략 원래는 한 20%, 21% 정도였는데 이게 매년 상승해서 지금은 한 24%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하고요. 특히 이 플로리다, 그리고 텍사스, 조지아, 그리고 이 노스, 사우스 캐롤라이나 뭐 이런 동남부 6개 주들은 지난 기간 동안에요. 거의 뭐 이게 100 billion wealth니까요. 뭐 1000억 불이죠. 1000억 불 이상 늘어나서 그만큼 집중적으로 몰려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반면 뭐 뉴욕에서는 600억 불, 뭐 시카고 뭐 얼마, LA는 뭐 150억 불 이렇게 빠져나간 것으로 이 IRS의 통계 조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몇 년을 놓고 보면 뭐 기업 활동에 대한 평가, 기업 활동에 얼마나 프렌들리하냐, 뭐 비즈니스 프렌들리 스테이트로서 텍사스, 조지아, 뭐 알라바마 뭐 이런 지역들이 각광받고 있고요. 전통적인 어떤 기업 활동의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는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 등에 대한 선호가 전과 다르다라는 것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여러 공장들, 기업들이 떠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역시 또 여기에도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더 나아가서 뭐 최근에 이 IRA죠. Inflation Reduction Act 해서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주 밀어붙이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관련 그 산업 투자와 세제 혜택이 많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이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동남부 지역에 공장도 많이 짓고 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한국계 기업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 뉴스의 분석 내용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이 고객사들이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동남부 지역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 현재 최근 지난 몇 년 사이에 미국 내 주별 경제 규모 비중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흥미로운 기사였다 하겠습니다.